예, 국내 증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의 이지환 대표와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게 참 이게 웃음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올 때마다 깜짝 놀랐어. 이게 참 저도 말을 계속 이렇게 떠듬떠듬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말을 지금 떠듬떠듬하는 게 이게 뭐지? 오늘은 외국인이 5조 6천억을 지금 팔고 있는데 예. 이게 이게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원래 1, 2조 투매가 나오면 시장이 원래 밀리는 게 정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시장이 정상은 없고 뭐 규격화된 건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경험치로 본다면 한 2조 정도 던지면은 완전히 외국인이 냈다 꽂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렇죠.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첫날도 이런 것도 아니고 자주 이래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통칭 얘기하는 뉴노멀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거의 잣대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5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 움직일 만한 물량이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한 7, 8조 움직이면 추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물량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만에 5조 6천억이라는 매도가 나오니까 굉장하고 근데 이거를 또 받는 것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결국은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단순하게 주식만 놓고 볼 수 없는 게 결국은 이 물량을 받아주는 ETF 물량이나 파생상품 물량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이제 수급만 봐가지고는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오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도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라는 부분인데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ETF 물량 자체 그러니까 가장 언밸런스한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만큼 매도를 많이 하는데 MSCI 한국에 대한 자금 유입도는 확대되고 있거든요. EWY 같은 것도. 네, 아이쉐어 그렇죠. 같은 거 말하는 거. 확대되고 그 예. 금액도 10억 달러 이상씩 뭉텅이 물량들이 퉁퉁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작지는 않은데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로 잡힌다. 결국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ETF나 다른 파생 상품 연관되어 있는 매수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받는다라는 표현도 손바뀜이 그러면 일부는 일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헤지 펀드의 효율성인데 헤지 펀드는 우리가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높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미수라든지 어떤 개인 신용과 관련해서 뭐 한 배, 두 배 이렇게 쓰지만 예. 헤지 펀드는 뭐 기본적으로 10배, 20배, 막 100배까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헤지 펀드는 돈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ETF 레버리지 상품들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홍콩이나 아시아 쪽에도 우리나라 레버리지 상품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움직임도 이제는 아주 면밀하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ETF를 통한 사실은 뭐 이건 표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ETF 덕분에 뭐 하방이 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ETF를 통한 시장 왜곡이나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보면 갑자기 코인 시장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은 사실 ETF 매도 물량 때문이거든요. 들어올 때는 좋죠. 유입될 때는 좋은데 나갈 때는 또 그만큼 겁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과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는 ETF 자체가 좀 외국하고 다르게 어떤 주식으로 분류가 되지만 네. 외국은 ETF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레버리지를 올려서 쓰기 때문에 이게 나갈 때는 그만큼 배가 되는 거잖아요. 물량이.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도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나오면 아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특히 단기 헤지 펀드들은 거의 다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물량 교란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HTS 상에서 그냥 수급만 봐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연습해야 되겠네. 예전에 처음에 HTS 쓰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있고 실시간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잘 보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기대게 되는 건데 이거 또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수급 예. 공부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전문가나 아마 애널리스트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뉴노멀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한 60, 70%는 경험과 추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어렵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 이 구조는 한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헤지 펀드가 우리 단기 시장을 많이 교란을 시키는데 헤지 펀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 하이닉스 100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100억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100억이 이렇게 계속 매도가 잡히잖아요. 100억을 매도하니까 당연히 그 물량을 맞아 좀 빠지면 레버리지 상품인 ETF에서는 200억을 매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억을 가지고 200억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본인이 100억을 매도하면서 가격을 낮췄을 때 밑에서는 ETF 물량이 2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100억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200억을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때 이제 프로그램 물량들이 또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적인 관계가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비일비재한데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지수가 6천선을 넘어서면서 선진국화되는 금융 환경이다.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금융 상품이 털어먹기 좋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졌다. 아니 그 도저히 털어먹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뭘. 사이에 털린다.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아니 아까 되겠죠.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100억을 매도할 거를 내가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100억 가지고 레버리지 200억을 준비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200억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매도하기 전에 혹은 매도할 준비를 해놓고 밑에다가 걸어놓고 매도를 때리면 거기로 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매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200억을 자기가 매수하면은 자기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싸게 먹으니까 양방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하면서 공매도가 같이 들어가죠. 그 양치. 그래서 이게 개인들은 잘 예. 이해하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이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할 때는 우리가 스윙하는 거는 개념이 달라요. 이 친구들은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가면서 공매도까지 두 번을 다 먹으려고 양방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장기 펀드는 그렇지 않는데 단기 헤지 펀드는 상당히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홍콩, 하시기 바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아니면 저쪽 조세비 피처나 이런 애들 있는 애들이 영국이나 그런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그게 이제 훨씬 강하고 예. 또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관련되어 있는 파생상품 옵션 시장 그리고 이제 홍콩이 사실은 이게 강합니다. 홍콩은 주식 관련되어 있는 옵션 시장이 지금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지만 홍콩이나 우리가 지수 옵션은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1위 주식 옵션은 홍콩이 글로벌 1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어쨌든 우리 레버리지 상품도 나와 있으니까 홍콩에 분명히 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참 그런 게 미장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미국 내리면 같이 내리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디커플링이 됐고 미국이 한 4개월째 지금 고점을 뚫질 못하고 물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그러고 있긴 한데 미국이랑 지금 약간 보면은 어떻게 미국이 더 뒤처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글로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자금 이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우리 증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뛰었잖아요. 예.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한 3개월 만에 5년치 내려온 걸 다 올라가는 그 여름장을 기준으로 해도 폭등장이 나왔잖아요. 그때 비슷한 거죠. 근데 중국이 3개월 만에 5년치 하락한 걸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일본이 제로금리에서 탈피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한 2년 시기. 동안 어마어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올해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말 미국하고 뭐 디커플링 자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별도로 단기에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아마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면서도 지금 보면서도 다들 하고 이제 밥 먹고 오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레디 자금이라고 표현하죠. 대기 자금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은 하는데 이 정도였어라고 오늘 좀 체감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근데 좀 과한다라는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하죠. 굉장히 강하고 특히 지금이 이제 좀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작년에 그 하이닉스가 10만 원대에서 갑자기 30만 원대 위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을 때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사이 가는 한 3개월 정도 동안 외국인들이 13주를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50만 원대에서 13주를 매도할 때 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5천 6천 같은 그때 시기가 아니니까 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겠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유지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발단이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하이닉스가 13조 매도 물량을 막고 50만 원대 유지를 하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미 ETF 물량들이 많이 작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50만 원에서 오히려 100만 원까지 치고 올라와 버리면서 뭐 이거는 13조든 20조를 매도하든 무너지지 않는다. 그만큼 ETF에서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예전 같으면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다 프로그램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주, 2주 정도 막아봐야 그 다음 옵션 만기나 선옵션 만기 되면 무너지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음. 분명히 ETF 대기 물량이 많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인이 매도해서 내려갈 거야라는 생각을 일단 접어야 되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매도해서 개인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결국 외국인 매도 물량이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국내 기관 창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개인 창구를 통해서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특히 ETF 같은 경우는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 나올 물량의 상당수는 외국인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외국인으로 잡히는데 그게 개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건모회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진짜로. 충분히 있고 예. 코스닥은 아마 지금 금융투자를 통해서 ETF 관련 어떻게 보면 정책 자금들이 상당 부분 지금 유입이 되는데 그거를 노려서 또 그런 같이 검은 머리 먹는, 외국인들이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코스닥의 중소형 그러니까 좀 종목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을 좀 보면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펀드 모르죠. 약관이 있기 때문에 네. 시총 얼마 이하의 어떤 업종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는 업종인데 외국인이 버젓이 수급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 외국인들은 건모회다. 상당히 판단하기 네.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많은 거죠. 특히 바이오 업종. 뭐 사실 1,000억, 2,000억짜리들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희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굳이 1,000억짜리를 사려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자금이 저렇게 많이 들어올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긴 그리고 합니다. 사기가 힘들어요. 바이올런스라는 게 완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 사는 건 거의 불법이죠. 자기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지수가 6천 코스피 6천선을 올라와서 기쁘긴 기쁜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이제는 진짜 펼쳐지는 거죠. 특히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는 주식에 관련된 수급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상품 간의 진짜 싸움이 됐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미국처럼 되고 있네요, 진짜. 그렇죠. 네. 좋게 말하면 좋게 선진국화 되는 말하면,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구조가 훨씬 복잡해져서 이거를 개인이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잘못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좋은 종목 찾아서 한 마디 두 마디 수익 매매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그 양방 롱숏 대응을 양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내려는 전략을 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과거처럼 천천히 올라왔다 천천히 내려오는 그러니까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예. 순식간에 올라왔다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타이밍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그럼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을 수도 있고 월말 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월에 그 코스닥 쪽 중소형주들 변동도 좀 있을 거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둘째 주 목요일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3월 해야죠. 보세요?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2월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수급이 뭐 오늘도 오전 몇천억을 매도하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건 저는 이유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금융상품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 금융상품의 다양화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가 너무 급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펀드는 비중이 안 맞을 거야. 그렇죠. 리밸런싱 해야죠. 분명히 리밸런싱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MSCI 리밸런싱이 2, 5, 8, 11이잖아요. 네. 그럼 2하고 8은 사실 별 물량이 없거든요. 음. 별 물량이 없고 일부 편이 편출되는 종목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어요. 2월 8일은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연이 바뀌고 났는데 첫 번째 리밸런싱인데 작년에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편이 편출 종목보다는 밸런스 맞추는 작업이 훨씬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에 나오는 매도 물량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예를 들어 펀드 비중에 반도체 한국 코리아 반도체 비중이 20%면 지금 40% 50%일 거 아니에요. 50%까지 갔겠지. 그러니까 그 네.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매도가 나오는 게 저는 일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물량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펀드 비중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매도 당하는 물량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예전에 삼성전자 우리가 공매도를 제한시켰을 때 외국인들이 롱숏 못 들을 때 외국인들이 뭐 했냐면 ETF 샀거든요. 주식 선물 사고. 똑같은 거죠.
지금 강제 물량을 청산시켜야 되면 펀드 비중 맞춰서 청산시켜야 되면 아깝죠.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청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ETF로 사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비중을 약간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아까우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수급적인 교란이 좀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게 언제 해소되느냐라고 보면 보통 이런 급변동이 왔을 때는 언제부터 처음에 그 MSCI 리밸런싱이 2월 27일 오늘 기준이지만 실제로 밸런스 맞추는 작업은 2월 15일부터 하거든요. 네. 그럼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 교환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언제까지 하냐?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러니까 보통 펀드 비중 조절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아니면 MSCI 리밸런싱 때 하거든요. 그러면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까지는 리밸런싱 물량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을 없으면 좋은데 없을 확률도 있죠. 없을 확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ETF가 워낙 강하게 유입이 되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경우의 수는 뭐예요?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ETF 물량을 제외한 분명히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또 많이 유입됐잖아요. 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그렇죠? 네. 그러면 선물옵션 우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만기 주에 변동성이 안 나옵니다.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기 전주에 나오거든요. 만기 전주에 롤오버를 해야 되게 나오면 다음 주가 되겠죠. 네. 다음 주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걔네들 아, 포지션 바꾸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원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나왔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 시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상품들이 그걸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특殊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번 주까지는 매수를 해서는 안 돼요. 대형주들은 참았다가 다음 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좋은 전략이죠. 뭐 만약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예. 지금은 어차피 추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격이라고 생각되면 차라리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결국은 지금의 매도 주체는 뭔가 지금처럼 펀드가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 혹은 ETF나 뭔가 다른 쪽에서 차익 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이 들어올 때만 사실은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아마 지금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롱텀하게 보는 중장기 펀드가 지금 매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이슈가 오늘 있었는데 얘네들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핑계는 뭐 그렇죠 항상 나오고 나면은 서프라이즈인데 더 서프라이즈 했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게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배당 같은 것 주식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 비용 처리해 갖고 EPS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옵션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TSMC하고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파생 상품 연관되는 부분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죠. 의지가 좀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좋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주가 흐름 좋지 않게 바뀌어 버렸는데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냈던 이유를 보면 굉장히 공색합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그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다.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에는 좀 올라서 73% 정도 나왔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그냥 매출에서 비용 뺀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뭐 70% 전후의 매출 총이익률 제조업이 진짜 잘 나가는 회사도 10% 20%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 보통 10% 20%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한 20% 좀 넘어가는 경우 있어도 맞추기 어려운데 70%가 넘는 매출 총이익률에 시비를 건다는 것은 어떻게든 핑계를 잡겠다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때 핑계를 댔던 게 매출 채권이거든요.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네. 외상값이 늘어났다. 뭔가 돈을 못 받고 있다. 위험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매출 채권의 외상값이 늘어난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비율이 늘어났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 벌었는데 30원 정도의 매출 채권 발생하면 1,000원이면 300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느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매출 총이익률이나 매출 채권을 가져와 가지고 막 어거지로 진짜 끌어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파생상품 수익실을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엔비디아 얘기 나좀 제가 볼 때 EPS나 뭐 매출, 그다음에 다음번 실적 가이던스, 그다음에 루비에 대한 제품 파이프라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냥 어쨌든 끌어내리는 거다 지금. 마이클 버리 형님은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사실 뭐 언급 많이 요즘엔 안 되긴 하는데 TSMC에서 그 저기 3나노짜리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있어. 그 금액이 큰데 지금 그래서 확정이 돼서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여기서 자칫 AI 산업이 휘청했을 때는 돈만 집행이 되고 큰일 날 수 있다. 케이펙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시스코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버리 형님의 희망 사항이죠. 최근에 이제 그분이 말의 신뢰성을 이제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시장이 좀 쇼킹할 만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 시장이 그리 이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공매도를 했던 부분에서 사실 졌잖아요. 졌고 펀드가 파산을 했고 끝이 났고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펀드는 파산이 끝장났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뭐 공매도를 하겠다.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이미 본인이 했던 그 부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먹히지 않으실 거고 또 AI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완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고 TSMC 관련된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좀 가장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파이프라인이나 공장이 늘어나는 부분이랑 지금 2나노, 3나노에서 들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액분이 되는 부분이랑 구분해 보면 제가 봤을 때 뭐 엔비디아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대안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가는 파이프라인에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면 좀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그렇다 해서 뭐 엔비디아 이 시기가 지나면 잘 갈까 그렇게 사실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엔비디아가 독점력을 가지고 거의 한 분기 매출이나 EPS를 땡겼거든요. 다음 분기 얼마 할 거라고 한 걸 거의 한 분기, 이번 분기가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EPS나 매출 대비 한뭐 5%, 10% 정도 좀 상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왔고 S&P 평균은 지금 PE가 한 23, 4배인데 엔비디아도 23, 4배거든요. 네. 거의 이제 동일하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엔비디아가 시장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상회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독점력은 이제 없으니까. AI 칩 자체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누구나 생산을 하고 또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수율이 높다라는 거지 기술력 차이 자체는 논의하기 없고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AI 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걸 써도 비슷비슷하고 HBM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얼마나 양쪽으로 붙이느냐가 성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거지. 병목을 없애야 된다. 그렇죠. 뭐 AI 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사실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그러면 나빠터라기보다는 그런 독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그 헤지펀드, 미국 헤지펀드들이 파생 상품을 공격해서 지난번 그 작년 7월이나 4월 같은 경우에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도 드루켄밀러나 이런 헤지펀드 쪽에서 그쪽을 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옵션이라는 것은 상승이 컸던 종목이 프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수익으로 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을 공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하죠.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리스크하죠. 걸로 그러니까 가니까. 사실 지난번처럼 뭐 매출 총익률, 뭐 매출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좀 억울하겠죠, 엔비디아. 조금 그럼 기다려 이거는 볼 만한 부분들이 역시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시간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럼 시티에서가 이번에 한 300불까지 올렸고 뭐 계속 그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곳들이 많이는 안 올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하우스들에서 BOA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한 1, 20불씩 올리긴 했는데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국내가 이제 연관돼 있는 게 우리 반도체들이잖아요.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다들 하는 것 같은데 하우스들에서도 이게 룸이 있다고 보세요. 더 올라가. 이게 질문이 참 답도 없는 질문이긴 해요. 그리고 이 질문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저도 생각이 들긴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0번 받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반도체에 대한 시각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시각 두 가지로 시선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살짝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사실 반도체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반도체 그 종목에 대한 그 반영은 별로 안 해줍니다.
그게 전통적인 시각이고 그 예.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팟 가격이 올랐다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예전에는 모바일이나 PC에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스팟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통적인 시각은 모바일이나 PC에 올라봐야 길어야 한 분기 아니면 두 분기. 그것만 버티면 어차피 또 가격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업이 레벨업 됐다라고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 말은 PER로 평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반도체 예. 기업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PER이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럼 뭘로 했느냐? PBR 같은 걸로 한 거야. 그래서 PBR 기준으로 그냥 반도체 주가를 평가한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은 상당히 오버된 가격입니다. 이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은 그러면 예전에 PC나 모바일에서 스팟 가격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빅테크, B2B 가격이잖아요. B2C가 아니라. B2C가 아니라 B2B 가격이 지금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B2B 가격은 고정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고정 가격이 올라가면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가격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면 그거는 올라봐야 한 분기 반짝인데 이거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마이크론 어제 하이닉스가 급등했던 이유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고정가 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어제 그것 때문에 장 막판에 9%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고정가 거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2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1년이 아니라. 2년 계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주가가 완전히 2년 동안 고공행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B2B 가격에서 고정 가격이 1년, 2년 계약으로 가면 평가가 이제 뭐냐? 이익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전에는 PBR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은 PER로 간다. PR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PR 기준으로 바뀌면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럼 하이닉스 지금 10배밖에 안 돼요. 그럼 더 줘야 된다. 이런 그러면 논리가 최소한 1.5배나 2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랠리하는 기준이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서 B2C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스팟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이미 오버된 상태고 근데 지금 새로운 시각의 B2B 가격에 고정가 계약을 해서 PER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아직까지 50% 이상은 더 올라갈 예정이 있는 거죠. 어느 게 맞느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왜? 외국계 레포트가 지금 우리나라 레포트보다 목표 많이 가격이 더 나와요.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각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뉴노멀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반도체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총 1, 2위 종목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커졌고 걔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올라온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도 엄청나게 올라왔고 사실 이렇게 묵직한 애들이 크게 움직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한 800부터 1200까지 오늘 올라왔으니까 얘들도 사실은 뭐 적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한 50% 정도, 40% 정도 올라왔다고 저점 대비해서 본 건데 다만 이제 종목별로 편차가 좀 크단 말이에요. 일부 종목들은 코스피의 시총 상위주들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잖아요. 코스닥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게 조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3월 되면 좀 분위기가 액티브 ETF 나오고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네. 좀 선택을 진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코스닥 종목에서 보면 어쨌든 반도체 기술주 쪽 아니면 바이오 쪽 그게 양대축인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2차 전지에서 뭔가 종목을 좀 노려볼 만한다. 사실 예. 해볼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아직 자동차 쪽에서 턴아웃 된 거 바닥이 확연히 잡힌 건 아니지만 최근에 ES 모멘텀이나 로봇에 관련 모멘텀에서 또는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중국의 BYD 쪽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서 뭐 코스피의 삼성 SDI나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코스닥인 종목들도 좀 볼만한 분명히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바이오 쪽으로 오면 지금 바이오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천대 사실 지역 싸운 거. 뭐 삼성대학 상한가를 갖고 바이오가 했는데 바이오는 사실 이제 조금 저는 제 기준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물론 너무 좋죠. 지금 상승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2차 전지는 가격이 많이 빠진 거 다 아시잖아요. 반대로 바이오는 거의 바닥에서 적으면 두세 배, 세네 배, 많으면 10배 이상 다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한쪽은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고 뭔가 턴아웃을 기대하지만 한쪽은 거의 10배씩 막 올랐다는 지금 상태거든요. 특히 바이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간에 항상 이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 거의 끝나가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나가고 바이오는 지금 뭔가 금리 인하의 정점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가미가 돼서 수급적으로 개선되면 이게 좀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정도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연장이 될 때 개인들이 잘못 접근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상토를 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바이오가 10년 주기설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을 정책 자금이 밀고 들어올 때 더 가는가 보다라고 해서 잘못 자칫 접근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은 좀 분리해서 좀 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총의 상위주에 있긴 하지만 이 둘을 좀 따로. 사실 뭐 2차 전지도 오른 애들은 퍼센테이지로 뭐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은 생각보다 덜 올랐네 이런 게 있어갖고 좀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업종 구분도 필요하고 코스닥 쪽이 3월에는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이게 한 달 바뀌었다고 휙휙 이렇게 바뀌기도 하나요? 어렵죠. 그렇게 바뀌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보시면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물론 코스닥이 그래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천을 넘어와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코스피가 지금 6천 넘어가 있으면 코스닥은 2천을 넘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의 비례로 본다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코스닥이 일부 선전은 했지만 장세는 코스피 장세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지금 올해 1월, 2월의 수급 구조를 보면 미국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고점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음. 미국 섹터에서는 공매도가 어디에 다 몰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스권 안에서 언젠가 나갈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안에서 음. 매집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매집이 가장 큰 곳과 공매도가 가장 큰 곳. 세게 들어온 곳들. 그러니까 매집의 1번, 공매도의 1번 어딜 것 같습니까? 미국 증시에서 지금 미국에서 10월 달부터 매집은 지금 글쎄 소비자한테 공매도를 쳤을 것 같고, 매집은 빅테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저도 빅테크 기업의 공매도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경기 방어주의 공매도 제일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의 공매도가 많다라는 것은 윗방향으로 본다는 거겠죠. 경기 방어주의 공매도 1위고, 그리고 롱쪽의 포지션 1위는 전력기기 쪽입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아니고. 지금 이제 1월, 2월만 봤으니까 물론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이 2달 동안 어쨌든 미국이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 안에서는 물밑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렇죠. 전력기기 쪽은 이미 박스권 탈출하고 올라오고 있고, 경기 방어주 쪽은 공매도가 쌓여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만큼 올라서 미국 증시를 팔고 이거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3월 지나면 또 미국 증시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빨리빨리 너무 섣부른,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도 그렇잖아요. 섣부르게 너무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진드간이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코스닥으로 확확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바뀌면 시그널이 그러면 나올 텐데 어떤 시그널이 좀 코스닥은 나올까요? 아마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네버지 ETF 정책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될 건데, 예. 우리가 과거에 코스닥이 펀더멘탈 변화 없이 수급만 들어왔을 때는 항상 그 외국인 수급 빠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밀고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처음에 그 쇼크오버 하면서 동참하는 듯이 보였다가 장기간 물려있던 물량들을 전부 다 넘기고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지나치게 섹터별로 너무 많이 상승한 쪽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물량 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대한 이런 거는 있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쪽들. 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저평가되어 있던 쪽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올라올 개연성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T 쪽은 반도체 쪽에서도 보면 꽤 못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소부장 쪽에서 보면 좀 있고, 2차 전지에서도 잘 보면 시식 대비로 주가가 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ETF. 무조건 ETF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 ETF 바운드리 안 들어가면 코스닥 150. 그러면 네.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와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1, 2천억짜리가 그래서 꼼짝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ETF 바운드리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거는 딱 누르시면은 사실은 코스닥에서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요거를 볼게요. 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는 코스닥 150이라고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는데 작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허 팀장 작은 종목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기니까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괜히 또 종목 얘기했다가 우리 허 팀장 또 깜짝 놀랄라. 예, 이렇게 보시면은 다날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보성 파워텍을 한번 해볼까요?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은 얘는 150이 안 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라고 이렇게 눌러보셔갖고 떠 있는 애 위주로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ETF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종목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ETF 물량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좁혀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은 종목 이야기보다는 업종이나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지막이고. 근데 이게 유익하실 거예요. 조정 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을 기다리신 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물론 조정이 싫어. 최근에 사서 난 너무 무서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아름다운 조정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내 거 떨어지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했구나. 최근에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기회다 그랬는데 아니 기회를 어떻게 11시까지밖에 안 주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행이다 그러지만 이거 조금 이제 일 좀 하시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주식할 때 화장실 가잖아요 요즘에 못 가가지고 못 샀다 진짜 있었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커뮤니티에 조정시 매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장은? 기대하는, 그러니까 조정은 우리가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있는데 예. 기대하는 가격 조정은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차트를 켜놓고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다 기간 조정이지 가격 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게 멈추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염두에서 분할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가격 조정이 있는 쪽은 오히려 그냥 급락해 버려요. 모멘텀이 끝나서 급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팁을 좀 드리면 ETF 물량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ETF가 언제 유입이 되겠습니까? ETF는 정해진 약속된 부분에 따라서 매매를 하잖아요. 예. 장 초반 시작하고 1시간, 1시간 반 안에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거, 네. 종가에 들어오는 거. 그때 유입되는 물량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ETF 물량이 들어온 시간이 끝나버리면 변동성이 확 줄어버려요. 그걸 감안해서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가격 조정을 지금은 크게 기대 안 해요. 기간 조정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 분할로 된다. 근데 기간 조정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하이닉스 차트 이렇게 갔다가 한번 딱 뜨고 요렇게 한참 동안 가요. 또 갑자기 확 뜨고 또 한참 네. 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이 들어올 때 뭡니까? 분할로 접근해야 돼요. 기간 조정은 바닥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겠다면 기간 조정 올라가지 않는다 싶으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서 그냥 그걸 맞춰야지. 예전처럼 딱 저점 칠 때 뭐 21선 진입할 때 뭐 이동 평균 칠때 그때 사야지 하면 못 사요. 무슨 근데 기간 조정이 2시간이야. 진짜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오늘 같은 장도 있고요, 여러분. 계속 그게 유동적입니다. 꼭 매일 오늘 같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네. 거는 월말이고 지금 2월 27일 MSCI 리밸런싱 기준이잖아요. 오늘 기준일이죠. 10월부터 이제 그 리밸런싱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 일주일은 좀 거칠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이렇진 않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시장의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금요일이면은 여쭤보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말씀이었고 2월 감사드리고요. 3월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